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8월 수출이 깜짝 반등하더니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당초 발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0%대였고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가 아직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2분기 경제 성적표를 다시 채점해보니 7월 발표보다 0.1%포인트 오른 0.8%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3분기째 0%대 성장률을 면치는 못한 겁니다. 2분기 그나마 나았던 분야는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1분기보다 3.1% 늘었는데 아파트 분양 활기 등으로 건물 건축 투자가 5.5%나 증가한 덕분이었습니다. 또 개별 소비세 인하와 5월 임시 공휴일 같은 내수 진작책 덕에 민간 소비는 1% 늘었습니다. 경제 전반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 지갑 사정은 더 안 좋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한은은 국제유가 반등과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기업 배당금 지급이 원인이라며 걱정할 상황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로 보면 전년 동기비 숫자로 보면 실질 GNI 성장률은 4.5%로 사실 상당히 높고 견실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인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2분기 경기를 지탱했던 부동산 경기는 일부 지역을 빼면 식을 조짐이고 개별 소비세 인하도 끝났습니다. 또 구조조정 후폭풍은 확산하고 있는데 세계 교육까지 위축돼 수출 역시 돌파구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11월 말부터 가사를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경력 단절 남성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거나 단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면 무소득 배우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 제외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추납 분할 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60회로 늘려 추후 납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대형 항공사들이 동병상련을 겪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잦은 기체 결함으로 승객들의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법정 관리를 앞둔 한진해운 때문에 3,800억 원대의 재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60%에 달하며 올해 발표한 한 분기 영업이익보다도 많습니다. 대한항공은 미래에 발생할 운임을 담보로 1조 2천억 원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투자와 계열사 지원으로 재무 부담이 늘며 지난 3월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로 내려갔는데 향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비슷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BBB로 내려간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목표 금액을 기존보다 반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와의 노선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항공화물 업황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잦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 운항도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기내 에어컨 고장으로 승객들이 찜통더위에 1시간가량 방치됐고 체코 프라하에서 17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되자 승객들에게 알아서 숙소를 구하라고 안내 무리를 빚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잦은 지연으로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심지어 심야 시간에 무리하게 비행했다 목적지에서 착륙을 거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장 등 고급 인력까지 중국으로 유출돼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가 위기 타개를 위해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이달 말에 시행되는 김영란법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련 기관들이 교육에 나섰는데 교원사회는 이렇다 할 공식 매뉴얼이 보급되지 않다 보니 혼란을 겪는 모습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권익위에서 직종별 공식 매뉴얼은 보급하지 않아 일선 적용 대상자들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사회는 더욱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음료수 등 작은 선물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디까지가 성적이나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직원과 일선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홍보 매뉴얼 작업을 하라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권익위가 거의 1년 4개월을 다 그냥 방치시켜놨다가 지금 법 시행 2달 앞두고 지금 이 수선을 떨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전체의 13%에 그쳤고 모른다는 응답도 17%나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교원이 교직 생활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연수를 받은 교원은 10% 남짓입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구체적 행동수칙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른바 갑질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대해 이벤트성 기획 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1일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에서 갑질 폐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갑질 범죄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게 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대학가에서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한다는 문제 제기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세대와 서강대에 섭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희롱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보는 겁니다. 대자보에는 남학생 30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성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했다는 고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맞선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라거나 여성을 주문할 테니 배달을 해달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공론화될 줄은 몰랐어요. 되게 충격적이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기분 나쁘고. 남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저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렇게 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뭔가.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강대에서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학생 사진을 올린 뒤 모욕적인 설명을 단다거나 이를 지적한 남학생에게 지역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단톡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수자나 여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음이 단톡방에서의 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고려대의 경우 성희롱 가해자들의 성씨와 입학연도 등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학가의 성희롱 문제가 사라지려면 제대로 된 징계와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직업 능력의 달 지정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997년부터 학벌이 아닌 역량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숙련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을 직업 능력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이뤄진 기념식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는 데 공헌한 각 분야의 직업 능력 개발 유공자와 명장 97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제품 교환이 아닌 부품 교체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판매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결국 리콜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딴 폭발 사고로 지난 31일 국내 통신 3사에 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 3일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판매된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해 무상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이 제품 교환이 아닌 부품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일단 의문의 폭발 원인을 배터리 쪽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부위가 모두 배터리 부분인데다 충전 중에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조사 결과 보고를 요청한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노트 7의 배터리 셀은 삼성 SDI가 공급하고 있고 배터리 보호 회로 IC 제작은 중국 동관 공장에서 ITM 반도체란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결함으로 밝혀진다 해도 설계적 결함까지 합쳐져 막판까지 책임 소재를 두고는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직업 능력의 달 20주년을 맞아 능력 중심 사회 확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좌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민간 훈련기관과 직능원 등 한국 직업능력 개발 핵심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직업 능력 개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에서는 직업 능력 개발의 사회 경제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현재 전달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안산 원곡동은 한국 속의 작은 지구촌으로 불릴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략 90개국에서 온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90개국 3만여 명이 정착해 생활하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입니다. 간판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정착한 외국인이 늘면서 상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안산에 온 가네스 라잘 씨는 네팔 음식점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래가 관광도 좋아하고 또 네팔 갔다 오신 한국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산에 잘 돼가지고 우리 벤텍 2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인근에서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운영하는 쉐르조드 씨도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샤실릭 등 우즈벡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데 내국인들도 즐겨 찾습니다. 한국 사람이 입맛이 맞춰서 우리가 요리가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즈벡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 자주 오시는 분들의 손님이 많고요. 이 마을 1,400여 개 상점 가운데 200여 개의 주인이 중국, 베트남 등 13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음식점은 물론 미용실, 슈퍼마켓, 노래방도 운영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지구촌의 작은 마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위치에서 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안산 원곡동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지구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매주 금요일 알짜배기 직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5년 전에 개봉했던 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완전 대세가 된 배우 유아인이
다문화 가족의 삐딱한 소년으로 열연을 펼쳤던 완득이입니다. 정말 혼혈인가 싶게 연기를 참 잘하셨죠. 불우한 환경의 완득이는 이웃시자 담임 선생님인 동주 덕분에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완득이 같은 아이들 모두에게 이런 담임 선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적응을 돕는 다문화 시대에 뜨는 직업, 바로 다문화 코디네이터인데요. 오늘 히든잡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득이.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에서 완득이네 엄마로 출연했던 이자스민 씨는 또 다문화 의원 1호로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20명 중 1명이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전체 청소년의 20% 정도가 다문화 가구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학교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10만 명 시대가 열린 건데요. 전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해서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한 교실에서 여러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게 아주 흔한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 속 완득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님은 주로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요? 네, 이 다문화 학생의 부모님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구가 7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적 순으로 살펴보면요.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베트남 혼혈 아동이 가장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 학생의 83%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외모와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잡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부터 학교 적응 후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다문화 전문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에게는 정규 교육을 받기 전에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 등을 가르쳐주는 예비 학교를 추천해주고요. 입학 절차 안내, 학업 관련 상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네, 다문화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직업 같은데요. 아까 다문화 학생 10만 시대라고 하셨는데 이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직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의 수는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7,500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건데요.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고 이탈을 막겠다는 도입 취지에 비해서 그 인원은 턱없이 적은 숫자인 거죠. 네, 단 한 명이 7,500명의 학생을 관리한다니까요. 정말 유명무실한 제도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채용을 그럼 늘리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다문화 코디네이터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대안학교, 예비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경기교육청은 다문화 예비학교를 확대 운영 중인데요. 해외에서 중도 입국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의 공고육 진입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구 출생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전망도 밝고 또 수요도 많고 요즘 같은 취업난은 물론 또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전공자를 우대하는데요. 다문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복지 등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우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교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다문화 코디네이터 진출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또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교사한다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아무래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인 만큼 책임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문화 코디네이터들은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소신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학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책임감이 요구되는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상담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책임감으로 근무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근무 조건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데요. 보통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용 과정은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통해서 이뤄지고요. 모집 공고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히든잡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특히 경단녀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주 2회에서 3회 정도 순회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아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수준은 순회 근무자 기준으로 시간당 3만 원 안팎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주 15시간 근무하면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2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다문화는 이제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관련한 직업 또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다문화 시대를 서는 우리 아동 또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 코디네이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